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로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이범 인사드립니다. 더위 먹은 이준규 되겠습니다. 네, 다시 더위를 먹기 시작한 네. 이 기자님의 멘트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딱 여름이니까요. 그런가요? 예, 그 따뜻한 열기가 네. 그 느껴지는 우리 밀떡의 밀떡입니다. 열기입니다. 자, 한국 전쟁 시리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네네. 시간은 공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중 무기 체계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당시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선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눈물겹죠. 대한민국 공군은 초기 국군 탄생기에 네. 거의 발맞춰서 그 창설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전투기 하나 없었지요. 북한 공군은 그에 반해 211대의 전투기와 각종 그 연락기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우리는 전투기는 전혀 없었고요. L4라고 하는 그 연락기, 그리고 L5라는 연락기들이 원래 10대씩 들어왔는데 네. 그 10대 중에 많은 수가 또 놀랍게 또 월북을 합니다. 또 아이고야. 많은 수가 또 사고로 추락도 하고. 그래서 원래 미 7사단이 갖고 있던 걸 일부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공군도 뭐- 아니고 육군항공대 가고 있었죠. 뭐 보충은 했지만 네. 그 L4, L5가 합쳐서 뭐 4-5대 정도씩밖에 없었고요. 네. 어디 있었어요? 주로 수원 쪽도 있었고요. 김포, 그리고 수원하고 이제 김포에 김포 많이 비행장. 있었고요. 또 여의도 공군기지에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여의도 공군기지에 솔직히 많았습니다. 네. 그 환승센터 있는 곳 거기가 옛날에 아. 여의도 비행장이었죠. 비행장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네. 굉장히 넓은 겁니다. 아, 그래서 비행기가 전시돼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있었죠 한때. 또 역시 그 백두산함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성금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들여온 기체. 그거는 어디서 왔어요? 물론 전투기는 아니지만 T6 텍산이라고 그래서 연습기죠. 연습기, 훈련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기체를 도입을 했는데 그거 역시 미국에서 요거는 달랐어요? 도입이 됐죠. 요거는 조금 다른 게요. 이 정말 눈물겨운 게 미국에서 사겠다고 했는데 안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구매해 온 겁니다. 맞다. 네, 캐나다에서 네, 구매를 정말 했는데 쪼잔한 인간들 정말 네. 미국 그때. 아휴. 비행기 주면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아니,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럼 돈 줄게 돈 줄 테니 팔아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연락선도 근데 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원래 손원일 제독이 타코마급 그 전투함을 사고 싶었는데 그 초계함이었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겨우 네. 부자맘 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자주국방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힘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오케이를 받아냈을 텐데 네. 뭐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T6 텍산과 일부의 연락기들만 갖고 있던, 그래서 20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정도의 기체,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차이죠. 그렇죠. 그런 그 공군력이었는데 그나마 북한 공군이 이제 개전 초 바로 5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포격을 하면서 여의도 또 김포 공군기지가 다 폭격을 받죠. 그래서 네. 많은 기체가 손상을 입었는데, 그렇게 입음에도 불구하고 눈물겹게도 무기창에서 급조를 합니다. 그 폭탄을 급조해가지고 육군의 어떤 그 폭약을 이용해서 급조를 해서 한 연락기 또 한 그 훈련기당 4-5개의 폭탄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차 세계전 수준인가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탱크 위로 투하했다고 하죠. 손으로. 근데 또 전혀 피해는 못 입히고요. 네. 결국 눈물겹게도 우리 지상군이 피 흘리며 고지를 빼앗기고 점령지를 계속 밀리는 과정만 공중에서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미 연합군에서 연락이 옵니다. F-51D 무스탕이죠. 그 유명한 아닌가요? 그렇게 전투기 원래 이제 미군의 제식명으로는 P-51D인데 이제 우리 국군 공군에서의 역사 책에는 F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투기니까. 네네. 미 공군이 독립을 하면서 이전에 P로 불리던 걸 주로 F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파이터라는 F로 다 거. 바꾸지만 역시 무스탕은 어떤 의미에서는 P-51D로 지금도 불리고 있죠. 네. 하여튼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F-51D가 일본에 이제 남겨놓은 기체들이 있는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 조종사 10명을 선발하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급히 그 성적순 또는 뭐 그 당시도 이제 그런 서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분을 선발을 해서 바로 현해탄을 건너갑니다. 이게 돈 주고 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주더니 공짜로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주는 밀리기 상황이 시작하니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눈물겨운 건 그 훈련, 기초 훈련도 제대로 안 했죠. 그런데 우리 공군 조종사분들, 그 당시 공군 조종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렇습니다. 하루 이 풍전동화 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건너가야 되겠길래 아이고야. 허가를 내달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죠. 그죠. 이제 미군이 이제 허가를 해주면서 바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초도 안 돼 있지만 몰고 출격을 하게 되죠. 네. 이게 초기에 굉장히 고생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연습기하고 전투기는 일단 엔진 출력부터 차원이 다른데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다가 사고도 꽤 많이 났고 전사자도 발생하고. 그렇죠. 근데 전사 그렇죠. 전사인데 그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그렇죠. 결국 북한의 전차를 보고서 또는 기관포 기지를 보고서 그런 진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안 되니까 또 기체가 고장난 상황에서는 부시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산화를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그 분이 유명한 분이 이제 이근석. 아, 예. 네. 지금도 역사에 남죠. 그분이 원래 한국군 최고 에이스라고 불리면 왜냐면 그 저기 일본군 시절에 그 에이스로 이렇게 부르고 격추대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공군 최고의 그 에이스다 해서 후배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는데 개절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사를 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그 참고로 낙담을 했죠. 요런 내용들은 한국 전쟁 초기에 한국군 공군에 관한 내용은 이제 그 바우트원이라고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장우영 작가였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분이 그린 만화가 이제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뭐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바우트원이 바로 그 F-51로 그렇죠. 이루어진 그 대대를 그 지칭하는 네. 이름이 그 바우트원 대대였죠. 그러면은 일본에서 10대 정도만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네, 열대가 일단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방금과 말씀드렸듯 많은 손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연합군 측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공군은 아직은 전투를 하기에는 일선에 나가서 전투를 하기에는 많이 모자르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제 후방으로 빠지죠. 후방으로 빠져서 그때부터 제주도에서 계속 그 훈련을 하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선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고지전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동부전선 쪽으로 출격을 많이 출격을 하게 되고 합니다. 뭐 사천 쪽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진 기지도 그래서 만들고 일단 강릉기지, 유명한 강릉기지, 지금의 강릉기지죠. 거기로 이제 나가서 대대급, 네. 대대급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중간 부분의 규모로 우리가 실전 나섭니다. 경험을.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전과도 올리고요. 그 전에는 뭐 공비토벌 작전에 작전. 많이 투입돼서 실전을 치르고요. 뭐 가장 유명한 건 그 승오리 그렇죠. 승오리 폭격이라고 철교. 보죠. 이 작전은 사실 많은 연합군 그 공군이 작전을 벌였죠. 그 폭격 작전을 했는데 승오리라는 철교가 사실 중요한 게 중국 인민해방군과 그 보급선 한가운데 딱 있는 다리였죠. 북한군의 보급선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거기를 기점으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 보급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뭐 기차로 보급을 하든 뭘 하든 계속 그 연합군이 폭격을 해서 보급을 차단했지만 네, 다리 자체에도 또 대공포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목표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승오리 철교를 폭격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폭격을 한번 하게 되면 귀신같이 또 그 다음날 바로 다리를 네. 놓아버려요. 이들은. 고쳐놓죠. 네, 밤새 그래서 복구를 해가지고 기차가 폭격했다가 또 다니고. 복구했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데기 때문에 엄청난 대공화력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대공화력을 잠시 말씀드리면 뭐 57mm, 85mm 이런 심지어 100mm의 그 대구경의 대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군으로서 상당한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연합군 공군이 제대로 된 폭격을 못했어요. 그것을 대한민국 공군이 작전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연합공군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공군이 그걸 바로 해냅니다. 1차, 2차에 거쳐서 했는데 1차에서는 실패를 했고 2차에 완전 완파를 시키는데 작전을 바꿨죠. 저공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공포화를 무릅쓰고 저공으로 날아 들어간 거죠. 거의 슈트카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목숨을 건 거죠. 그렇죠.
결국은 성공했고 그때의 연합공군이 처음엔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냥 발찜으로 보듯. 네. 결국 대한민국 공군이 해냈죠. 그리고 마지막 뭐 또 공군의 어떤 전사라고 하면은 3.5.1 고지전, 휴전을 앞둔 그 어떤 고지전에서 동부전선의 또 핵이었던 3.5.1 고지 쪽의 전선에서 상당한 근접 지원 화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도 상당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공군이 이어지기까지 또 서양의 푸른 눈을 가진 네. 한 분을 이야기 소개 안 빼놓을 수 해드릴 수가 없는, 없어요. 그렇죠. 예. 디네스 소령, 네. 네, 이어주시죠. 디네스 소령이 사실상 이 바우트원 대대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고요. 바우턴 대대가 뭔가요? 그 F-51로 이루어진 그 한국공군 최초의 첫 번째 전투 비행 대대. 대대. 네. 네. 네, 그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불리지만 이제 우리 쪽에는 좀 다르게 불렸는데 아무튼 그걸로 유명하죠. 네. 만화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대를 소재로.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한국군 조종사의 그 양성에도 많이 힘을 쓰고 심지어 초창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공군이 그 공격도 그런데 훈련을 하면서도 자꾸 그 머스탱을 잃고 그러니까 그 미공군 측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비행기 몰수해서 그 미공군으로 돌리고 한국공군은 그냥 훈련기나 쓰라고 해요. 훈련기나 쓰고 해체하는 게 어떠냐. 전투대대는 일단. 사실 근데 몰수라는 표현은 좀 그 대한민국 공군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제 주도권을 연합공군이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 부산 이런 쪽에서 대한민국 공군을 훈련시키는데 일조를 한 게 디네스 소령이죠. 그거를 그 강력 반대해서 그냥 유지를 하게 했던 게 디네스 소령이었죠. 맨날 그 미공군 사령부 찾아가가지고 싸우고 해서 결국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어찌됐든 디네스 소령은 그 외에도 뭐 여러 분야 뭐 고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그런 활동도 하면서 고활동 같은 것도 하시고. 상징적인 인물이 됐고 그래서 그가 탔던 그 무스탕의 기수 부분에 어떻게 적혀 있죠? 한자로 신념 그다음에 한글로 의하고 조인 신념을 그렇습니다. 네. 조인은 세조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네. 바로 무스탕 18번의 기체번을 갖고 있던 기체인데요. 뭐 그 기체 자체를 우리가 전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한국공군이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을 했죠. 재현을 했지 그 기체를 보고는 아니죠. 그대로 전시할 수는 없었고요. 볼 수는 있었습니다. 뭐 가까운 전쟁 기념관에 가도 그 무스탕에다가 신념의 조인이라고 뭐 붙인 그 영어로 안 쓰고 한글이랑 한문으로 썼다는 거는 디네스 소령이 한국과 한국군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자세고요. 실제로 사실 디네스 소령 같은 경우는 뭐 군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하지 성자 및 거의 사회 봉사자 같은 이미지죠. 그래서 아무튼 그 디네스 영화까지 나왔고요. 그렇죠. 디네스 소령을 한국공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그럼 북한 군 쪽에 그 공군 전력은 좀 어떻게 됐었어요? 네, 5일이 지난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연합공군이 완전 그 제공권을 장악해서 50년 그 10월, 11월 요때까지는 공산 측의 공군은 없다고 봐야 되고 그 기종은 뭐였는데요? 기종 자체가 없었죠. 이제는 그 한국 전쟁 초반에 북한 공군은 PO2랄까 그리고 LA7 그다음에 야크 79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부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막 녹아내렸습니다. 네, 완전 녹아내렸고 야크 9이 한 150대 되고 IL-10이라고 그 공격기죠. 2인승 공격기 검은 관. 이게 바로 그 서울운동장을 폭격한 그죠. 잘못해서 이게 한 70대 PO2 복엽 폭격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요즘 AN2 같이 그렇죠. 밤에 마녀들이 있었던 거죠. 쌍엽 폭격기인데 이게 레이더를 피해서 저공으로 들어가가지고 밤에 폭격을 해가지고 은근히 연합군들이 좀 고생 좀 했어요. 아주 가끔 이런 그 기체들이 서부전선 쪽에서 주로 이렇게 서해안을 타고 넘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적이 있죠. 그 유명한 별명이 그래서 이제 그 불침번 찰리. 잠을 못 자게 만든다고. 근데 이게 은근히 전과가 셌어요. 왜냐면은 거의 들키지 않고 싹 와가지고 무저항으로 날아서 그냥 폭격 쫙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작은 폭탄 한두 발이지만 어쨌든 그 연합군 미군기 쫙 모여 있는데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하다못해 몇 대라도 파괴되고 또 그러던 물질적인 피해보다도 잠을 못 자게 만들었죠. 정말 미군을 짜증나게 하는 최고였어요. 잠 못 자니까. 이게 뭐냐면 밤에 저 느껴요. 밤에 글 쓰고 있는데 한참 열심히 글 쓰고 있는데 웽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갖고 이거를 잡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F킬라 같은 거 뿌리면은 이게 중단되잖아요. 그리고 기름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뭐 일단 안 보이니까 하고 포기할만 하면은 싹 나와서 한방 그러니까요. 쏘고 가고. 그렇죠. 예. 아니, 그 화면은 계속 아른아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 측의 공군이라는 건 이제 특히 이제 북한 공군이라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됐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50년 10월 중순부터 11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미그 15가 유명하죠. 세계 최초의 Z 그렇죠. 대 Z 대결전이 벌어지죠. 네. 근데 연합군 쪽에서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흔히 쓰던 그 폭격기 있잖아요. 네. 대량으로 그냥 폭탄을 투하하는 거 그런 작전들은 많이 없었나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연합군 측의 공군기들이 어땠고 공산 측의 공군기들이 어땠는가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제 다가가는데요.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B-29 네. 슈퍼 포트리스가 동원됐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 낙동강 방어전의 융단 폭격이 외관 그때부터 폭격이 시작된 거죠. 엄청 유명하죠. 그죠.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폭격기, 소형 경폭격기부터 뭐 인베이더도 네, 동원됐고요. 인베이더.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 자유진영,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 진영에는 17종 이상의 기종의 전투기들이 동원됐고요. 전투기 및 폭격기들이 동원됐고 공산 측은 뭐 이래저래 합쳐봐서 한 그 8종의 기체들인데 하나하나씩 뭐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폭격기는 뭐 B-29와 B-26이 주력이 됐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전투기라 하면은 이제 사실 처음에는 그 F-80 네. 그 슈팅스타가 거의 뭐 미 공군에서 그 제트기로 모태가 됐던 제트기도 동원됐고 뭐 색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예. 호주기라고도 많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랬고 뭐 F-51D 아까 얘기했던 무스탕 그다음에 쌍발의 무스탕이죠. 네, 트윈 무스탕, F-82. 트윈 무스탕도 동원됐고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기체들이 또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콜세어부터 그렇죠. F9. 네, F9, 여러 기체들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또 우리가 또 빼지 말아야 될 거는 한국 전쟁에서의 공군 하면은 세이버와 그렇죠. F-86, 네, 세이버, 미그 15의 대결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두만강과 압록강에 있던 그 미그 엘리에서의 공중전은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최초의 공중전이라는 제트기에 제트 의한 공중전. 공중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냉전에 대한 서막을 알리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서로 왜냐면은 그 중국군 마크를 달고 있었지만 그게 소련군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는 미군도 감청으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냉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근데 이 미그 15가 상당한 그 위협이 됐죠. 네. 미그 15의 그 엄청난 기동력에 대항을 할 상당히 좋았죠. 대항할 수 있는 건 세이버밖에 없었고요. 세이버도 그 F형이 나오고서야 확실히 대등하게 그렇죠. 대결이 된 거죠. 그리고 초반에는 F형 그러니까 세이버가 대적을 한 게 아니고 미 해군의 기체와 미 공군의 기체 중에 미 공군은 주로 이제 그 호위기로 갔던 슈팅 스타들이 이제 대항을 했고 미 해군은 스카이레이더 이 기체들이 주로 이제 그 대적을 했는데 참고로 가장 먼저 미그 15가 격추된 게 미군 측 기록으로는 지금까지 50년 11월 8일에 슈팅스타가 미그 15로 격추한 건데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측 지금 이제 다 공개된 소련 측 자료는 다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에 미 해군의 그 스카이레이더가 공격을 받아서 자기들이 격추된 게 제일 최초의 미그 15의 격추다. 하루 동안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애쓰다가 그 다음날 떨어진 거 모르겠어요. 양측에 어떤 기록이 많은지는 근데 오래 버텼네요. 이게 소련이 선전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부 공식 자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의심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기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 하루 차이니까. 그리고 뭐 한국 전쟁에 관한 이제 한국 공군의 가장 유명한 영화는 그 유명한 빨간 마우라. 빨간 네. 마우라. 저 사실은 빨간 근데 마우라. 당시 한국 전쟁 때 한국 공군은 세이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안 그렇죠. 왔죠. 네. 영화 많죠. 그 네. 영화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죠. 저 유리창에 이제 조종석에 타날이 박히는 걸 묘사하기 실제 위해서 총을 쏴서 저격수를 해서 쏴갖고 사람들 너무 리얼해서 배우가 그때 놀란 게 네.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이렇게 일천했던 대한민국 공군은
그 54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그 당일에도 출격을 합니다. 다른 공군은 출격을 안 했고 이 연합공군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미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영국의 시파이어, 그 다음에 시퓨리 같은 이제 영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아공과 호주 공군도 중요한 전력이었죠. 그렇죠. 모스탕으로 싸웠고. 예. 이래서 대부분은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의 공군력들 또 이런 것들 현황들을 대해서 뭐 살펴봤고요.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그 공군 그 조종사분들의 순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땅의 하늘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휴전 때에 우리 공군은 무스탕으로 구성된 한 개 전투비행단, 2개 전투비행단, 하나는 이제 훈련이고요. 하나는 전투비행단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의 엄청난 공군이 된 겁니다. 자, 뭐 나중에 또 역사를 이어가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한국 공군에 대해서 또 많은 시간 기회에 소개를 드리고요. 이상 그 70주년을 맞이한 한국 전쟁의 공중무기 체계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